최근에 조사했을 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쪽은 32%. 1년 전에 70%가 리세션을 예상했습니다.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은 초과저축이 경제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구매력이 높아진 월급, 그것이 경제를 구원할 거다. 물가 기대 지수가 이번에 뚝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강한 하락을 굉장히 많이 체감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PCE에서 11월 PCE 보고서에서 연율로 2%를 깼죠. 그래서 1.9까지 떨어지면서 연준의 목표에 이미 도달한 걸로, 물론 이제 이거는 연율로 계산했을 때고요. 실제 숫자는 그거보다는 좀 높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가 처음 나왔고, 물론 코어는 경직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요번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최근에 조사했을 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쪽은 32%. 3분의 1만 침체를 예상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땡뚱맞은 이유가 이걸 보시면 아세요. 1년 전에 70%가 리세션을 예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 왜 그러냐? 저축이 바닥나고 있고 학자금 대출이 이제 직면해 있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연됐을 뿐 이제 효과가 나올 거라서 2023년에는 침체가 나타난다라는 게 경제학자 70%가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뭐 때문에?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보고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소비자들도 센티먼트가 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은 거기에 종지부를 찍은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말뚝을 딱 박아버렸기 때문에 크게 이제 아래쪽보다는 심리가 좋아지는 쪽으로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거를 분석한 한 사람의 얘기가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이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석을 내놓은 사람은 아나 웡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2016년에서 2021년까지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일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로. 그 다음에 2019년에서 22년까지는 백악관에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로 일했습니다. 21년부터 지금까지는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나 웡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최근에 아드라시라는 이 블룸버그의 그 팟캐스트 채널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2023년에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안나 웡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그녀가 만든 미국 경제 모델은 2023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100%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12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 전망을 극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경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신호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에피소드에서는 미국 경제의 상반된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2023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안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요한 헤드라인들을 보면 그 팬데믹 세이빙이 팬데믹 때 초과 저축해서 저축했던 저축이 keep the economy afloat를 돕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생길 거고, 그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현상이 있지는 않을 거고 이제 소진돼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사의 주된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Saving want to save the economy for much longer. 더 이상은 이 세이빙이 초과 저축이 경제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higher wage might. 임금이 올라가는 점점점,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실질 급여가 상승한 효과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도 상승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그거에 의해서 같은 월급이지만 좀 더 쓸 구매력이 높아진 월급, 그것이 경제를 구원할 거다. 여기에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과저축이나 이런 거에 효과는 이제 끝나가지만 다음 타자로 고용, 그러니까 고용이 받쳐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higher wage,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또 생각대로 내려가 준다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국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고용이 경제를 받쳐줄 거다, 이런 얘기 주장이고요. 사실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건 이겁니다. 리처드 체즐이나 아니면 그 윌리엄 블레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놓은 그 헤드라인인데 저한테 와닿았던 얘기는 이거예요. A year that can be better described by what didn't happen to what did. 이게 뭐냐면 2023년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를 말하기보다는 what didn't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에 의해서 describe 하는 게 더 better, 낫다라는, 더 표현이 좋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냐면 밑에를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십니다. 침체가 오지 않은 이유, 침체가 침체답지 않았던 이유는 there was no recession.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에너지 프라이스가 did not shoot to the moon. 달나라까지 가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유가 흐름을 써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20달러가 폭등하면서 117달러까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123달러가 정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면서 또 다시 92달러로 또 올라갔죠. 그게 지금 내려와서 70달러 초반, 70이 깨지고 60달러 후반까지 갔었는데 홍해에서 지금 또 터졌어. 그런데 지금 또 내려와서 74달러 오늘 기준으로. 이 드라마틱한 수많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유가가 뚫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다 고점을 갱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 프라이스 did not shoot to the moon. 달나라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짚고 좀 넘어갈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요.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상을 할 때 이 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 계속 나타날 거야, 그럴 게 아니라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값은 정말 중요한 인플레이션 바로미터예요. 그 사람들은 유가가 높으면 소비를 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디나 차를 써야 되는데 기름이 2불 때, 3불 때, 4불 때, 5불 때 계속 5불 때 막 넘어가 버리면 여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유가가 소비를 좌우하는데 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특별히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150불 막 이렇게 뚫지 않고 왜 70불대로 내려와 있고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느냐를 여러분이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유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수급의 논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쟁이 나면은 뭐 이런 논리로, 상황의 어떤 논리로 계속 보셨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계속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유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불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늘어난 잉여 에너지를 해외로 보내고 있다. 유가 및 가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왜? 오펙이 지금 감산해가지고 유가를 받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먹히고 있잖아요. 사실은 될 법도 한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미국이 걔네들이 미친 듯이 감산해도 미국은 미친 듯이 늘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2개월 동안 순수출액 700억 달러에 달했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는 러시아산이 아니라 이제 미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러시아산이 15%라면 미국산이 19%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죠. 여기 헤드라인, 미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침체를 막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we did not have another deadly pandemic. 그러니까 팬데믹이 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우리를 덮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초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면서 그 따뜻한 날씨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러니까 이런 맞나요? 추위였나?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ollapse of Several Regional Bank. 이게 뭐냐면 SVB 지역은행들이 collapse 그 부도의 위기에 처했지만 여기가 did not melt down 녹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준이 물론 방어했죠. 하지만 이것도 터졌으면 금융 위기로 가는 거죠. 이것도 처음에는 주식시장을 막 흔들었던 거였고 몇 달에 걸쳐서 연준이 대출 기구를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막으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올라간 이유가 됐는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 대출 기구를 만드는 것도 일상적으로 주어졌던 방법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거버먼트 셧다운, 그죠? 그 다음에 뎁 실링 예산안에 대한 그 셧다운도 사실 우리가 셧다운 두려워했고 저도 그 셧다운 위기는 이렇게 쉽게 마지막 두 번째 셧다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지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뱅 터지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물론 시간만 연장하긴 했지만 그게 오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었죠. 그런가 하면 China to date has managed to keep the ball rolling. 이거 뭐냐면 massive debt leverage. 중국이 부동산 회사들이 썼던 그 레버리지 그 부채가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롤링 유지하고 살아남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터져버렸으면 여러분은 그걸 기억 모르시지만 2016년도에 중국 부도의 그 지금처럼 부동산 회사 포함해서 중국의 부도설에 의해서 전 세계가 가라앉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한국이 그 당시에 1600 간다. 1600을 가진 않았어요. 그 당시 2000 시대였으니까. 지금 2000 몇백인 거 아시죠? 그때도 2000이 기준이었는데 2000에서 1600까지 내려갈 정도로 전 세계가 다 다운됐어요. 2016년도에. 근데 차이나가 지금 여전히 안 좋고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오를 뿐만 아니라 내려간 나라지만 롤링, 레버리지가 폭발하지 않았어. 그게 중국이 터지면 미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커런트 컨플릭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가자 전쟁이 어떻게 했냐면 월드워 3 3차 대전으로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 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도 대리 전쟁이 될 거냐 그렇게까지 얘기됐고 이란이 결국엔 모른 채 하는 상황까지가 처음부터 짐작되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됐다면 더 참전을 하거나 더 간섭을 했다면 유가도 달라지고 모든 상황도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7, 8가지의 상황이 실제 2023년도에 침체가 시작되고 24년도에 본격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단순하게 요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침체는 터질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침체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체가 터지지 않았던 또 내년도에 연착륙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왜냐하면 거기다가 제롬 파월이 뭐라 그러죠? 캡을 씌워줬어. 완전히 도장을 찍어준 거기 때문에 그건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는 정말 방어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 경착륙에 대해서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착륙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가지셨다면 해오셨다면 조금 바꾸는 거를 고려드릴 정도로 연준은 제롬 파월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이런 상황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일들이 안 터진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던 롤링 리세션의 그런 논리들. 그게 뭐예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져왔던 엄청난 양적 완화와 유동성
공급이 그 직후에 바로 나타난 침체 시기에 침체를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런 어떤 경험에 의하면 이번엔 100% 침체가 와야만 했어요. 오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 상황이, 코로나 경제 상황이 직전에 일어나면서 이때 투여된 유동성이 연장돼서 이 실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침체를 공인하게 하는 것들을 막아줬다.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디커플링 됐다. 제조업이 먼저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왜 그건 겪었다 그랬죠? 코로나 때 공급망의 어떤 불일치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올라갔던 그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해소되고 나서는 공급이 풀리면서 공급망 병목이 없어지면서 상품에 대해서는 더 필요 이상의 수요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갑자기 재고화로 바뀌면서 그 재고가 제조업의 침체를 먼저 가져와 버렸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벌써 올해 상반기에 침체를 선언했죠. 그래서 뭘 선언했죠? 감산을 선언했죠. 왜? 반도체의 재고가 가득 쌓였다. 우리는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한 해가 가기 전에 올해 말에 다시 물론 인공지능 HBM 때문에 그런 것도 효과도 컸지만은 지금 반도체 현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건데 뚝뚝 떨어지던 가격이 옆으로 가더니 이제 빌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HBM도 영향도 있지만은 그 인공지능형 반도체 메모리의 영향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먼저 침체를 겪은 제조업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런데 서비스업은 이제 마저 계속해서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24년도는 서비스업에 마저 나타나는 침체가 여전히 나타날 거다. 이걸 제가 뭐라 해서 롤링 리세션. 제조업 리세션 먼저 오고 서비스업 리세션 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업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는 침체 지표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제조업에 관련된 지표들은 이미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온다. 어떤 업종은 아주 두드러지게 그게 드러나는데 그것들이 반도체란. 이거 왜?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엄청난 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침체가 채 끝나기도 식기도 전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자금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잉여 저축이 개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그 침체다운 침체가 아닌 버틸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었고 이제는 그게 다 끝이 나 버렸기 때문에 아주 좀 더 부자들에게는 여전히 잉여저축이 좀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잉여저축은 이미 바닥을 갔고 그래서 소비 크레딧 카드라든 이런 것들이 연체율이 높아지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보루 고용 임금이 살아있어서 그럼 임금은 왜 살아있습니까? 코로나가 또 영향을 많이 줬어. 물론 대사직이라고 제가 몇 달에 벌써 1년 전에 설명드렸죠. 대사직이라는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찍 은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 전에 2, 3년간 이민자를 컷 해버려가지고 한꺼번에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버리니까 미국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거기에 영향을 줬지만 그거 이게 풀렸는데 그 다음에 이 일자리로 복귀하는 그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필요한 한 사람에 대해서 2명의 인원을 구인하는 구인 공고가 2배씩 됐잖아요. 지금 그게 1.7배, 1.6배, 1.5배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지만 이 현상을 뭐가 만들었어?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는 대사직 운동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일찍이 은퇴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고 이민자를 대부분 쫓아내버리고 일자리를 주지 않았던 그 상황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당분간 미국은 어찌됐든지 간에 고용에 있어서는 타이트한 그러니까
실업률이 급등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장기적으로 커다란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임금이 받쳐주니까 소비가 뚝 떨어지다가도 이제 버티는 어떤 임계점이 생겨났던 거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침체에서 고용을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고용은 후행 지표니까 지금 이걸 따지는 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왜? 침체가 진행돼서 한참 지난 다음부터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해. 일찍 나타나주면 좋은데 이 실업률은 마지막 지표라 그랬잖아요. 제가 침체로 들어가는 4가지 순서가 있다 그랬죠. 호프 이론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우징, 주택부터, 그 다음에 오더, 신규 주문, 그 다음에 프라핏, 기업 이익, 4번째 이죠, 인플로이, 마지막 그 고용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후행 지표라는 뜻인데 어디까지 나타났느냐? 일단 주택 지표 침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프라핏 오더, 신규 주문 줄어들었었고, 그 다음에 기업 이익, 요거야말로 지나간 3분기 계속해서 나빠질 거다. 윌슨, 그 다음에 누구죠? 콜라노비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업 실적이 이제 나빠져서 침체가 온다. 계속 지난 분기 3분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게 안 무너졌어. 오더가 프라핏 기업 이익이 요 앞에서까지 침체가 나타나가 다시 이제 주택 살아나고 다시 이제 신규 주문이 뉴오더 신규 주문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끝까지 안 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침체라 가다 말고 이렇게 돌아섰던 이유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람들은 왜 그럼 침체라고 느꼈는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브 세션이라는 느낌을 사람들은 가졌고 그 다음에 사일런트 디프레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두는 우린 지금 침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들을 다 버티다가 되살려줬던 그런 상황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하게 주어졌던 상황들 때문에 침체로 무너져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침체는 모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모두가 침체라고 인정할 때 진짜 침체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그 심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거꾸로 이제 조금씩 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제롬 파월이 거기에 상당한 일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2023년에 침체가 시작되지 않은 이유, 그 다음에 2024년에 침체가 오지만 그 침체는 대규모 침체가 아닐 이유를 저는 꾸준히 지금 설명드려 왔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주요하게 이번엔 다를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디커플링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쏟아부어진 그런 자금들이 제가 개인만 말씀드려서 초과저축 얘기했지만 기업 얘기도 해드렸죠. 기업들이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연준이 이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크 본드를 사주면서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렸더니 아예 망해버려서 어려워져 있던 회사들조차도 3년 부채 그런 어떤 조달을 회사채를 상환해버리고 재발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도 하반기에 발행한 회사채가 24년도 하반기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23년도 하반기, 24년도 상반기에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훨씬 덜 일어나는 게 코로나 때 연준이 정크본드를 사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부채 그거를 유예시켜줘 버렸죠.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좀비 기업을 양산해냈잖아요. 그죠? 엄청난 안 좋은 상태인데 망하지는 않게. 왜? 회사채를.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 애플은 알파벳이나 아마존은 1%짜리 30년짜리를 1%로 그때 대규모로 발행해놨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5%대 올리고 장기금리가 막 이렇게 뛰어도 애플은 오히려 역마진, 그러니까 역마진의 반대로 어떤 수익을 내고 있죠. 자기는 1%로 조달한 돈을 은행에다 갖다 주면 요즘 5% 받잖아요. 그죠? 4%를 그냥 앉아서 남겨먹고 있죠. 빅텍들은. 그런 현상이 올해 그냥 노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막 이익이 그런 데서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 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이제 레이 달리오가 정리한 거는, 이건 레이 달리오가